북한 문화공연단 소속 엘리트 무용수가 모스크바 공연 중 돌연 사라졌습니다. 대사관은 72시간 동안 그 어떤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즉시 배신자로 규정했을 텐데 왜 이번엔 침묵했을까요? 고위층도 놀란 이 충격적 탈출. 모든 걸 버리고 목숨을 건 그 절박한 선택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북한이 숨기려 했던 그 놀라운 실화가 바로 시작됩니다. 저는 그날 새벽 3시 모스크바 숙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영하 15도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오늘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북한 문화공연단 일원으로 모스크바에 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저희는 러시아 관객들 앞에서 조선의 전통 무용을 선보이기 위해 파견된 12명의 무용수들이었어요. 볼쇼이 극장 근처 숙소에서 단체로 생활하며 내일 있을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온 계획 말이에요. 이번 해외 공연이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동료들이 모두 잠든 사이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에 미리 준비해둔 러시아 루블 몇 장과 작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그 메모지에는 한국어로 도움을 요청하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몰래 배운 남한 말이었죠. 숙소 복도는 깜깜했습니다. 경비원이 1층 로비에서 졸고 있는 걸 확인한 후 저는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발걸음 소리가 날까봐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은 채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1층에 도착해서 뒷문으로 나가려는 순간 경비원이 뒤척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30초 정도 기다렸어요. 다행히 경비원은 계속 잠들어 있었죠.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리니 차가운 바람과 함께 자유의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순간 저는 뛰기 시작했어요. 목적지는 미리 조사해둔 핀란드 대사관이었습니다. 구글맵을 볼 수는 없었지만 평양에서 암기해온 길을 따라 달렸죠. 모스크바 시내의 가로등들이 저를 비추며 길을 안내해주는 것 같았어요. 15분쯤 뛰었을까요?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벌써 저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어요. 저는 골목길로 몸을 숨기며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제 손에 들린 단체 여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여권이 있는 한 저는 계속 북한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망설임 없이 근처 쓰레기통에 여권을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달았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빨리, 더 절실하게 달렸어요. 발가락이 시려서 감각이 없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모스크바 지하철역 입구가 보였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족도, 동료도, 조국도 모두 뒤에 남겨두고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죠.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설마 저를 찾는 차일까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 지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이런 선택을 해도 되는 걸까?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권도 버렸고 숙소도 벗어났으니까요. 이제는 앞으로만 갈 수 있었어요.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새벽 첫 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지하철에 올라탔어요. 어디로 가는 지하철인지도 모른 채로 말이죠. 중요한 건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으니까요. 지하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모스크바의 불빛들을 보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내려거리를 걸으며 처음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새벽 6시가 넘어서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모습이 제가 지금까지 봐온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옷차림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어떤 여성은 짧은 치마에 하이힐을 신고 걸어갔고 어떤 남성은 긴 머리에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받았던 복장 규정 같은 건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모두들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어요. 웃으면서 대화하고
자유롭게 몸짓을 하며 걸어갔습니다. 북한에서 봤던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표정들과는 정반대였죠. 이게 정말 자유로운 사람들의 모습인가 싶었어요.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젊은 커플이 키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말이에요. 북한이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신문 가판대에서 러시아 신문들을 보는 사람들도 신기했습니다.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가운데 자유롭게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허가된 신문 외에는 볼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수십 종류의 신문과 잡지가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붙어있는 포스터들도 놀라웠어요. 정치적인 내용부터 상업 광고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자유가 정말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사실 저는 이 탈출을 계획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평양에서 해외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막연한 호기심이었죠. 바깥 세상이 어떨까 하는 궁금증 말이에요. 결정적인 계기는 작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평양무용단에서 연습하던 중 제가 조금 다른 안무를 시도했다가 큰 문제가 됐어요. 정해진 동작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일주일간 별도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춤을 출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무용수로서 예술적 자유를 꿈꿔왔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모든 동작, 모든 표현이 미리 정해져 있었고 거기서 벗어나는 건 용납되지 않았어요. 창의성이나 개성 같은 건 오히려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해외 공연 기회가 생겼을 때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살이 넘으면 해외 공연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어지거든요.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준비는 신중하게 했습니다. 몰래 러시아어 기초 회화를 익혔고 남한에 대한 정보도 조금씩 수집했어요. 물론 매우 조심스럽게 말이죠. 들키면 큰일 날 수 있었으니까요. 가장 어려웠던 건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이 평양에 있었는데 제 계획을 알면 말리려고 할 게 뻔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실패하면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었죠. 마지막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연습하고 식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이들과 작별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첫날부터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탈출 경로를 파악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해봤어요. 숙소에서 핀란드 대사관까지의 거리와 가는 방법도 머릿속에 정리해뒀죠. 동료들은 제가 왜 자꾸 창밖을 내다보는지 궁금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탈출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언제가 가장 안전할지,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나갈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새벽 3시에 모든 걸 뒤로하고 뛰쳐나온 거죠. 지금 이 자유로운 거리를 걸으며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무서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내려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 뒤에서 급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설마 벌써 저를 찾아낸 건 아니겠죠? 서둘러 모퉁이를 돌았지만 그들도 같은 방향으로 따라왔어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저를 찾기 위해 사람들을 보낸 거였죠.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러시아 말로 뭔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숙소에서는 이미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거예요. 아마 새벽에 인원 체크를 했을 때 제가 없다는 걸 발견했을 겁니다. 단체 여행에서 한 명이라도 사라지면 즉시 수색에 들어가거든요. 특히 해외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죠. 뒤쫓아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골목길로 몸을 숨겼어요. 벽에 등을 대고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상대방에게 들릴 것 같았어요. 30초 정도 지나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았어요.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을 겁니다. 대사관은 전 지역에 수색 명령을 내렸을 거고 러시아 경찰에게도 협조를 요청했을 수도 있어요. 조심스럽게 골목에서 나와 다시 큰 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 찾기 어려울 테니까요. 모스크바 지하철역이 가장 좋은 선택지였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또 다른 검은 승용차를 봤어요. 차 안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뭔가 수상했습니다. 혹시 저를 찾는 차일까요?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다른 길로 우회하기로 했어요. 우회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핀란드 대사관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추격을 받고 있으니 불안했어요. 과연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그때 휴대폰 진동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제 폰이 아니었어요. 제 폰은 숙소에 두고 왔거든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들으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무전기나 통신장비 소리일 수도 있었거든요. 가던 길을 멈추고 주변을 살펴봤어요. 특별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서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혹시 저를 알아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건물 그림자를 따라 걸으며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완전히 숨을 수는 없었죠. 결국은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20분 정도 더 걸었을 때 지하철역 입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 앞에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평상시라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모든 게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혹시 저를 찾기 위해 경찰까지 동원된 건 아닐까요? 다른 입구를 찾아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또 시간이 지체될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포위망은 더 좁혀질 텐데 계속 이렇게 우회만 할 수는 없었죠. 결국 용기를 내어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표정 관리가 안 됐습니다. 혹시 누군가 저를 유심히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표를 사려고 자동 판매기 앞에 섰는데 러시아 돈이 부족했어요. 평양에서 준비해온 루블이 생각보다 적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친절한 러시아 할머니가 도와주겠다고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러시아 말로 뭔가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몸짓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표현했더니 표를 사주셨습니다. 정말 고마웠지만 동시에 더 불안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눈에 띄면 안 되는데 말이죠. 드디어 지하철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 주변을 살펴보니 다행히 수상한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누가 탈지 모르니까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몇 정거장을 지나면서 조금씩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핀란드 대사관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과연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한 러시아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세르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차린 그는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저는 그를 따라갔어요. 세르게이는 저를 낡은 건물의 지하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습하고 어두운 공간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며칠 숨어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러시아 말이었지만 몸짓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상자들과 먼지가 쌓인 가구들이 있었어요. 불빛은 작은 전구 하나뿐이었고 창문도 거의 없어서 낮인지 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도했어요. 세르게이는 빵 몇 개와 물병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위험하다는 표현도 섞어가며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고 표시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밤이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담요 하나 깔고 누워있으니 온갖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있을까? 동료들은 무사히 공연을 마쳤을까? 저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두 번째 날 아침에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무거운 발소리였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저를 찾는 사람들이 온 건 아닐까요?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발소리는 30분 정도 계속됐습니다. 위층을 이곳저곳 뒤지는 소리도 들렸어요. 분명히 수색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고 구석 상자들 사이로 몸을 숨겼어요. 만약 내려온다면 최대한 늦게 발견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그들은 지하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에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한참 동안 더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 한 명 정도 남아서 지키고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밤에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쥐가 뛰어다니는 소리, 건물이 삐걱거리는 소리, 바람 소리까지도 모두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부모님은 제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으셨을까요? 만약 들으셨다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요? 남동생은 어떨까요? 저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고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설령 돌아간다고 해도 예전 같은 삶은 불가능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배신자로 낙인 찍혔을 테니까요. 세 번째 날 오후에 세르게이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였어요. 그 사람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북한 대사관에서 저를 찾기 위해 러시아 경찰에 공식 협조를 요청했다는 거였습니다. 제 사진이 여러 곳에 배포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위험해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국제 NGO에서 저희 상황을 알고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었거든요. 정말 무사히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붙잡혀서 북한으로 돌려보내질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72시간 동안 빵과 물로만 버텼더니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어지러움도 느껴졌고요. 하지만 마음만은 점점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정도 고생도 견딜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 아침에 세르게이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영어를 하는 친구와 함께 와서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NGO 사람들이 와서 저를 데려갈 준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72시간 동안 입었던 옷을 털고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지만 참았습니다. 드디어 이 어둡고 습한 지하창고에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세르게이는 제게 모자와 선글라스를 건네줬습니다. 최대한 얼굴을 가리라는 뜻이었죠. 저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꼈어요. 거울이 없어서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저는 마음속으로 이 지하창고에 감사했어요. 비록 춥고 불편했지만 저를 안전하게 지켜준 곳이었거든요. 만약 이곳이 없었다면 벌써 붙잡혔을지도 모르니까요. 지하 창고에서 나온 순간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72시간 만에 보는 자연광이었어요. 눈이 부셔서 잠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세르게이는 제 팔을 잡고 조용히 걸으라고 했어요. 건물 앞에 하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옆에 서구인 2명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중년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도와줄 NGO 사람들이라고 세르게이가 설명해줬어요. 중년 남성이 저에게 다가와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은 톰이라고 하면서 국제인권단체에서 일한다고 소개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진 것 같았어요. 젊은 여성은 안나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어와 영어를 모두 할 줄 알았어요. 저희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며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승합차에 타자마자 톰이 저에게 물과 샌드위치를 건네줬습니다. 72시간 동안 제대로 못 먹어서 배가 고팠거든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렇게 따뜻한 도움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안나는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줬습니다. 일단 핀란드 헬싱키로 가서 한국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할 거라고 했어요. 절차가 복잡할 수 있지만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모스크바 시내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의 악몽 같은 시간들도 함께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안전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톰이 저에게 북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무용수였다고 하니 매우 놀라워하더라고요. 예술가가 왜 탈북을 결심했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자유롭게 춤추고 싶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나가 눈물을 보였어요. 예술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고 하면서 저의 용기를 칭찬해줬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고마웠거든요. 국경을 넘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NGO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들이 있어서 큰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어요. 제가 정치적 망명자라는 걸 러시아 당국도 인정해준 것 같았습니다. 핀란드에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평화로워 보였고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헬싱키 시내에 도착해서 톰과 안나가 저를 작은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며칠 여기서 쉬면서 다음 계획을 준비하자고 했어요. 방에 들어가자 진짜 침대가 있었습니다. 72시간 만에 보는 제대로 된 침대였어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니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그날 밤 톰과 안나가 다시 와서 한국 대사관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내일 아침에 전화해서 면담 약속을 잡자고 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첫 단계를 밟는 거였어요. 혼자 남겨지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양에서 무용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핀란드 호텔에 앉아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급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헬싱키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으니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꼭 한국에 도착해서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이에요. 전화기를 보니 국제전화를 걸 수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연락하면 오히려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핀란드 헬싱키에서 한국 대사관을 방문한 지 일주일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정말로 한국에 간다는 실감이 났어요. 10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어요. 한국 영사관 직원들과의 면담, 신원 확인 절차, 각종 서류 작업까지 정말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희망으로 느껴졌어요. 특히 영사관에서 만난 김 영사님이 정말 친절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안전합니다 라고 말해주셨는데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로 자유를 얻었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도착했다고 기장이 방송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창밖으로 내려다보니 반듯하게 정리된 도시와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이곳이 제가 새롭게 살아갈 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을 때 승객들이 박수를 쳤는데 저도 따라서 박수를 쳤어요. 마침내 한국 땅을 밟게 됐다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려 입국 수속을 받으러 가는 길에 한글로 된 안내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착, 출발, 화장실 같은 간단한 글자들이었지만 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제가 읽을 수 있는 글자들이었거든요. 북한에서 배운 글자와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히 환영합니다 라는 표지판을 봤을 때는 정말로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나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담당 공무원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탈북민 담당 부서에서 나온 분이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따뜻한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간단한 인터뷰 후에 임시 거주증을 받았어요. 제 이름이 적힌 공식 문서를 받아들고 보니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정식 절차가 많이 남아 있었지만 첫걸음을 뗀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한국어 안내방송을 들었습니다. 북한 말투와는 억양이 달랐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승객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을 기원합니다 라는 멘트를 들으며 정말 안전한 곳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조사기관으로 이동하면서 창밖 풍경을 봤어요. 높은 건물들과 넓은 도로, 많은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급하게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카페에서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공원에서 산책하는 가족들을 보니 평화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사기관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제 신원과 탈북 동기, 경로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편안해졌습니다. 왜 탈북을 결심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자유롭게 춤추고 싶었습니다. 죽지 않고 제가 원하는 춤을 추고 싶었어요. 그 말을 하며 또 울음이 터졌습니다. 담당자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예술을 할 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제가 무용수라는 걸 알고 관련 정보도 찾아서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조사가 끝난 후 임시 숙소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제 혼자만의 공간이었어요. 침대와 책상, 옷장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에 자물쇠가 있어서 제가 원할 때 잠글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해냈구나. 꿈에서나 그리던 한국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안성에 있는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시골 풍경이 신기했어요.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북한과 비슷하면서도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정돈되고 풍요로워 보였거든요. 하나원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탈북민들이 있었어요. 저처럼 최근에 온 사람들부터 이미 몇 달째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같은 처지라는 생각에 금세 친해질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일정은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디 불편한 곳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라고 하시는데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서는 아픈 곳이 있어도 함부로 말할 수 없었거든요. 의료진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받기도 어려웠고요. 혈액 검사, 엑스레이, 치과 검진까지 정말 꼼꼼하게 봐줬습니다. 영양실조 기미가 있다고 하면서 영양제도 처방해줬어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잘 챙기세요라는 말씀을 들으니 감동이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정치 제도, 경제 시스템, 사회 문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기본권에 대한 수업이었어요. 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같은 개념들이 신기했거든요. 강사 선생님이 여러분은 이제 원하는 곳에 살 수 있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운 삶이 시작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숙사 생활도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어요. 룸메이트는 함경도에서 온 20대 여성이었는데 성격이 활발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와서 한국 생활에 대해 많은 걸 알려줬어요. 여기서는 정말 자유롭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제 이름이 적힌 방 열쇠를 받았을 때였어요. 리영숙이라고 적힌 명찰이 붙어 있었거든요. 작은 일이지만 저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 공간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식사 시간도 특별했어요. 메뉴를 고를 수 있었거든요. A세트, B세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고 양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뭘 골라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지만 선택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더 놀라운 건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음식을 아끼라고 교육하셨지만 억지로 다 먹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컴퓨터 교육 시간에는 인터넷을 처음 접해봤습니다. 검색창에 궁금한 걸 입력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는 게 마법 같았어요. 무용학원이라고 검색해보니 정말 많은 곳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춤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많다니 놀라웠어요. 유튜브라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무용 영상을 볼 수 있었거든요. 발레, 현대무용, 한국 전통무용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이런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는 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심리상담 시간도 도움이 됐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해주시는데 위로가 됐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이해해 주신다는 게 고마웠어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자유롭게 춤추고 싶어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 춤을 추고 싶습니다. 그러자 상담사님이 분명히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다른 탈북민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각자 다른 사연으로 왔지만 모두 자유를 꿈꿨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며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저보다 먼저 와서 이미 사회에 나간 선배들의 이야기는 희망을 줬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직업을 갖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들을 들으니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안전한 곳에서 푹 잘 수 있다는 것, 내일이 두렵지 않다는 것,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모두 소중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어요. 단순히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원 수료 후 저는 서울 관악구의 임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금으로 보증금을 내고 구한 곳이었어요. 비좁았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라는 게 행복했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것도, 불을 켜고 끄는 것도 모두 제 마음대로였거든요. 첫 외출 날이었어요. 사회복지사님이 명동으로 나들이를 가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번화가를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신기했어요. 명동역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오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목적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가장 놀란 건 상점들이었어요. 화려한 간판들과 진열된 상품들을 보니 눈이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화장품 가게들이 많았는데 북한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외국 브랜드들이 즐비했어요. 그런데 걷다가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있는 곳이 있었어요. 호기심에 그쪽으로 가봤더니 젊은 남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댄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춤이었어요. 바닥에서 빙빙 돌기도 하고 한 손으로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정말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음악에 맞춰 즉흥적으로 춤을 추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그들을 제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도 공무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돈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허가 없이 춤출 수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공연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고 내용도 엄격하게 검열받았거든요. 한 비보이가 제게 다가와서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탈북민이라고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서 지방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가 춤에 관심 있으세요? 표정을 보니까 뭔가 감동받으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무용을 했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여기서는 누구든 자유롭게 춤출 수 있어요. 길거리든 공연장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짜 춤을 추는 거죠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사회복지사님이 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영숙 씨도 춤을 추셨나 봐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중에 춤 관련 프로그램도 알아봐 드릴게요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날 오후 내내 그 버스킹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규칙이나 제약 없이 오직 음악과 몸의 리듬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계속됐습니다. 혼자 있는 원룸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 봤어요. 오랜만에 자유로운 동작을 시도해보니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억눌렸던 표현 욕구가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음악도 없는 조용한 방에서 혼자 춤을 추니 이상했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요. 정해진 안무가 아닌 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춤을 추는 것 말이에요. 버스킹을 보면서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다음 날 사회복지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예술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탈북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 무용 관련 프로그램도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신청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일주일 후 다문화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아담한 건물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접수처에서 무용 프로그램 신청하러 왔어요 라고 말하니 직원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탈북민이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번에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자 여기는 안전한 곳이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을 소개받았어요. 김선미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현대무용을 전공하신 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춤을 추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민속무용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기본기는 충분히 갖추고 계시겠네요. 여기서는 좀 더 자유로운 스타일의 춤을 배우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유로운 스타일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첫 수업날이 왔어요. 연습실에 들어가니 거울이 한 면 벽 전체에 붙어 있었고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의 연습실과 비슷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자유롭고 편안한 느낌이었거든요. 다른 수강생들도 다양했어요. 한국 사람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이도 10대부터 50대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모두 춤을 사랑한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선미 선생님이 첫 시간에 말씀하신 게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서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각자의 색깔로 춤추시면 됩니다. 틀렸다거나 잘못됐다는 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어요. 준비 운동을 하면서 몸을 풀었는데 오랜만에 제대로 된 무용실에서 움직이니 기분이 좋았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말 다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 동작부터 시작했는데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더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감정 표현도 훨씬 자유로웠고요.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짓지 않아도 됐어요. 특히 즉흥 무용 시간이 좋았어요. 음악을 틀어주고 각자 자유롭게 춤추는 시간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몸이 음악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진짜 춤을 추는 기분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김선미 선생님이 저에게 따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영숙 씨, 기본기가 정말 탄탄하시네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동 그 거리를 다시 지나갔어요. 버스킹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역시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자신 있게 춤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진짜 춤을 췄다. 누가 시키는 춤이 아니라 내가 추고 싶은 춤을. 이게 자유구나.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을 정확히 표현한 말이었어요. 다음 주 수업이 기다려졌습니다.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었고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춤을 계속 추면서 살겠다는 결심이 확실해졌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3개월 정도 수업을 받은 후 김선미 선생님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다문화 예술단체에서 새 멤버를 찾고 있다고 하시면서 오디션을 보라고 권해주신 거였습니다. 영숙 씨 실력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오디션 장소는 홍대 근처의 작은 연습실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정말 떨렸어요. 북한에서도 오디션을 본 적이 있었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긴장감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라는 게 달랐습니다. 연습실에 들어가니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 춤이라는 공통 언어로 모인 사람들이었죠. 단체 대표인 박정훈 씨가 인사해 주었어요. 여기는 각자의 개성과 문화를 존중하는 곳입니다. 획일화된 춤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디션은 개별적으로 진행됐어요. 제 차례가 되어 앞으로 나갔는데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준비해온 춤이 있으면 보여주시고 없으면 즉흥으로 해도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즉흥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북한에서의 억압받았던 기억들, 탈북 과정의 두려움, 한국에서의 희망까지 모든 감정을 몸짓으로 표현했어요. 처음에는 웅크린 자세로 시작해서 점차 펼쳐지는 동작을 했습니다. 마치 새가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처럼요.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저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냈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 모든 걸 잊었어요. 오디션이라는 것도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고 오직 음악과 제 몸의 대화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런 춤을 춰본 게 언제였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유로웠어요. 음악이 끝나고 조용해졌는데 잠시 후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뜨고 보니 심사위원들이 박수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스토리를 담고 계신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의 무용 경험,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갈망, 탈북 후 한국에서
진짜 춤을 찾아가는 과정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진정성을 찾고 있었어요. 기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춤이 필요했거든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합격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첫 연습날 다른 멤버들을 만났어요. 베트남에서 온 리엔, 가나에서 온 코피, 중국 조선족 출신 민지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각자의 전통춤을 보여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모두 다르면서도 아름다웠어요. 제가 북한 민속무용을 보여줄 차례가 됐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북한 춤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었고 박수까지 쳐줬어요. 정말 우아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이 있네요 라고 리엔이 말해줬습니다. 우리 각자의 문화가 다르지만 춤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라고 코피도 덧붙였어요. 그들의 반응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됐어요. 각자의 전통춤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창작 작품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서로 다른 움직임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걸 목표로 했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건 즉흥 교류 시간이었어요. 한 사람이 움직임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그에 반응해서 새로운 움직임을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말로는 소통이 어려워도 몸짓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연습 중에 박정훈 대표가 저에게 말했어요. 영숙 씨 춤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아픔을 견디고 희망을 찾아가는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 춤이에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진짜 춤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요. 정해진 틀에 맞춰 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춤 말이에요. 기교나 완벽함보다 진정성이 더 중요한 춤이었습니다. 몇 달 후 첫 공연 기회가 생겼어요. 서울 시내 작은 극장에서 열리는 다문화 축제였습니다. 각자의 뿌리와 현재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준비한 작품을 선보이는 거였어요. 공연 준비를 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북한에서는 정해진 레퍼토리만 반복했는데 여기서는 매번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었거든요. 실수해도 괜찮았고 다른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환영받았어요. 공연 당일 무대에 서기 전 백스테이지에서 다른 멤버들과 함께 있는데 떨렸지만 동시에 기대됐어요. 오늘 우리 진짜 춤을 보여주자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운 무대에서 춤출 수 있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공연 당일이 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극장이었지만 저에게는 꿈의 무대였어요. 백스테이지에서 무대 의상을 입으면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한복과 현대적 요소가 결합된 의상이 잘 어울렸어요. 관객석을 살짝 내다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보였어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면서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운 떨림이 아니라 설레는 떨림이었어요. 다른 팀들의 공연을 보면서 기다렸어요. 베트남 전통 무용, 아프리카 드럼 공연, 필리핀 민속춤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각각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었죠. 곧 우리 차례가 올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사회자가 저희 팀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경계를 넘나드는 춤이라는 작품으로 다문화 댄스 컬렉티브 팀이 무대에 올라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조명이 저희를 비추는 순간 모든 게 변했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어요. 잔잔한 가야금 선율로 시작해서 점차 현대적인 사운드가 더해지는 곡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한쪽 구석에서 웅크린 자세로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표현한 거였죠. 리엔이 베트남 전통 동작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코피는 아프리카 리듬으로 응답했습니다. 민지도 중국 고전무용의 우아함을 더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의 움직임들이 만나면서 새로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제가 솔로 파트를 할 때였어요. 북한에서의 억압된 기억들을 표현하다가 점차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춤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동안 정말 자유로웠어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정해진 틀에 맞추지도 않고 오직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진짜 춤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관객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중간중간 감탄사가 들렸고 특히 제가 높이 점프하는 부분에서는 환호성도 나왔습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무대 위까지 전해져서 더욱 힘이 났어요. 클라이맥스에서는 모든 멤버가 함께 춤췄어요.
각자의 고유한 움직임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저희가 춤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마지막 동작을 마치고 조명이 꺼지는 순간 잠깐의 정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립 박수였어요.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커튼콜을 할 때 관객들 중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보였어요. 제 춤이 그들에게 어떤 감동을 줬다는 뜻이었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진정한 소통이 일어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각자의 이야기가 춤을 통해 전해졌어요 라는 말들을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어떤 분은 탈북민의 이야기를 춤으로 보니까 더 와닿았어요 라고 말해주시기도 했어요. 한 중년 여성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용기 있는 선택이었을 텐데 정말 대단해요. 앞으로도 계속 춤춰주세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제 선택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공연장을 나오면서 박정훈 대표가 말했어요. 영숙 씨, 오늘 정말 최고였어요. 관객들이 춤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에 공감했어요. 이게 바로 예술의 힘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움직이는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이제 저도 이 도시의 일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 말이에요. 자유롭게 춤추기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온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 하루였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한 방송국에서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인터뷰를 요청해온 거였습니다. 탈북 무용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제 이야기가 공개되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용기를 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기서는 춤이 자유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찾던 진짜 춤이었어요. 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고 다른 탈북민들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무용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후원금도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됐습니다. 탈북민을 위한 무용 교실을 열어서 그들도 자유롭게 춤출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춤을 통해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지금 저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작은 연습실을 구했고 몇 명의 탈북민 친구들과 함께 무료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유로운 춤교실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춤을 춥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하고 서로 격려하며 힘을 얻어요. 모두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정착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연료와 무용 강습비, 그리고 방송 출연료까지 합쳐서 꽤 목돈이 모였어요. 하지만 제가 이 돈을 모으는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부모님과 남동생을 데려오는 것이었어요. 탈북 브로커를 통해 알아본 결과 한 사람당 상당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3명을 모두 데려오려면 지금까지 모은 돈의 몇 배가 더 필요했죠. 그래서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공연도 늘리고 방송 출연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용교실도 유료반을 만들어서 수입을 늘렸어요. 모든 건 가족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을 만한 브로커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사기꾼들도 많고 위험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탈북민들의 소개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계획은 이미 세워졌어요. 먼저 아버지를 중국 국경 근처로 피신시킨 다음 어머니와 동생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위험하고 불확실한 일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나요. 제가 사라진 후 어떤 고생을 하고 있을지,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어제도 한 친구가 말했어요. 영숙 언니 덕분에 춤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저도 제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희 탈북은 단순히 한 개인의 탈출이 아니었어요.
진짜 자유를 찾아가는 것이었고, 그 자유를 가족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시작이었습니다. 춤을 통해 모든 걸 잃었지만 더 큰 걸 얻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춤출 겁니다. 자유롭게, 진정성 있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요. 그리고 언젠가는 가족들과도 함께 이 자유로운 무대에 서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삶이었거든요.